안녕하세요. 손자병법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작전편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전편은 이제 우리 손자병법의 제2편인데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손자병법의 구성 등을 한번 살펴보고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은 총 13편으로 되어 있죠. 1편 시계로부터 마지막 13편 용간에 이르기까지 13편으로 총 6109자입니다. 길지 않는 책이죠. 자, 이 손자병법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달리 하고 있는데요. 여기 손자병법 구성을 보면요, 이 지난 주에 우리가 했던 이 시계 편으로부터 작전, 모공, 오늘 이제 이 작전을 할 거죠. 이 편이죠. 이 시계 작전 모공편은 전쟁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에 대한 논의예요. 이 시계와 작전 모공 이 세 편은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요런 내용들입니다. 요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머지 또 편 중에서 이 세 편, 군영 병세 허실편은 용병술에 관한 겁니다. 용병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대를 운용하는 어떤 술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작전적이나 뭐 전술적 차원에서 어떻게 결정적 전투를 할 때, 전쟁을 할 때 결전에서 우리가 용병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뭐 싸워놓고 이긴다라는 이런 뭐 선승이유 구전 뭐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적의 어떤 허점을 조성하고 공격을 하는 이런 점, 세와 절의 발휘 뭐 이런 내용들인데 주로 이제 용병술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개는 주로 전술적인 어떤 분야에서 부대 기동입니다. 이 용병술은 이제 부대를 운용하는 보다 큰 개념이라고 하면요. 부대 기동은 부대 기동 간에 어떻게 부대를 어떻게 기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직지게 많이 나오죠. 돌아서 적의 어떤 저항이 적은 지점으로, 적의 취약한 지점으로 이렇게 기동하는 걸 우직지게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대 기동을 할 때는 이런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대 기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군쟁 구변 행군 세계편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지형과 적정, 적상황도 잘 고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형과 굳이 이 세 편은 화공은 결전 수행에 관한 개념입니다. 실제로 결정적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결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전을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결전을 수행하는 지원에 대한 어떤 화공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용간, 간첩을 이용해서 첩자를 운용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2500년 전에 손자가 이 정보 획득 문제를 논의를 했죠. 그래서 이 손자 분법의 구성을 보면요, 사실은 전쟁을 시작하는 결심하기 전 단계죠. 이거는 전쟁을 결심하기 전 단계. 그 다음에 전쟁을 결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전을 치르기 위한 어떤 용병을 하는 단계, 실제로 부대를 기동시키는 단계, 결전 수행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떻게 싸우는 how to fight에 대한 문제, 이렇게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자병법을요, 여러 방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고 논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하는 요 군사 강의 방향은요, 군사 전략학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 손자가 이 손자병법을 썼을 때는 춘추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3000년, 2500년에서 3000년 사이의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손자가 당시 손자병법을 썼을 때 상정한 전쟁 양상에 부합하는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손자가 이 당시에 춘추시대에 오나라의 군사로서, 오왕 합려의 군사로서 뭐 월나라나 또 아래쪽에 있는 월나라나 또 당시의 춘추 오패들이죠.
이 오방의 어떤 책사로서 초나라를 또 공격하고 또 월나라를 공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전쟁 자체는 원정을 통한 전면 전쟁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손자가 이 손자 병법을 썼을 때는 먼 나라를 원정해서 춘추 시대이기 때문에 제후국들 간에 패권을 다투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 나라를 원정을 해서 결정적으로 전쟁을 하는 이런 전면 전쟁의 성격을 띠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손자병법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의 성격이요. 적의 영토를 깊숙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적의 수도를 완전히 진격을 한 다음에 결전을 통해서 결국은 합병을 하는 이런 형태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결전을 추구하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당시의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이었어요. 춘추 시대는 각 제후국들이 주나라가 이제 이 봉건제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주왕실이 이제 이 낙양 쪽으로 이렇게 천도를 하면서요. 급격하게 이제 이 제후들이 어떤 세력이 막강해져서 제후국들 간의 어떤 패권 전쟁을 하던 이런 시대의 춘추 시대였기 때문에 춘추 전국 시대의 춘추 시대의 공자가 손자가 손자병법을 썼기 때문에 이 당시의 전쟁은 제후국들 간의 어떤 내전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의 내전의 어떤 성격을 띠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전쟁 양상을 고려해서 손자 병법의 원문을 기초로 해서 해석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앞에서 잠깐 손자병법의 1편부터 13편까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손자병법의 구성을 볼 때요. 전쟁 일반, 전쟁론으로부터 해서 용병술, 부대기동, 결전추구 이런 순서대로 지금 손자병법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12편까지요. 물론 13편 용감편은 전체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원문을 해석할 때 이 손자병법의 구성과 전개를 염두에 둔 해석을 해보자는 시도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2500년 전에 쓰여진 이 손자가 우리가 근대와 현대의 군사사상과 비교를 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유사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논의를 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강의 방향을 잘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어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런 통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작전편의 주요 내용은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작전편은 제2편이죠. 그러니까 1편 시계였고 이 시계의 내용은 이제 전쟁 결심. 전쟁은 굉장히 국가의 중요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5가지의 요건, 오사, 그다음에 7가지의 어떤 요소, 상대국가 이제 5가지 오사를 가지고 오사라는 요건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한번 판단해 보고요. 그 다음에 7개라는 7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상대국하고 어떤 상대적인 어떤 역량을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뛰어나야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사와 7가지, 5가지의 요건과 7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나의 역량과 상대방과의 역량을 서로 비교해서 결국은 전쟁을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국지대사, 그 다음에 국가의 존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이 내용이 바로 시계편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이 작전편인데요. 2편이 이제 작전편입니다. 오늘 이제 요 강의를 2편을 강의를 시작을 하는 것이요. 자, 이런 배경을 알고요. 자, 이 작전편은요.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규모, 자, 우선 이 작전편을 우리가 흔히 요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요 한 가지 요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작전이라는 의미는 통상 우리가 작전하면 어떤 implementation, accomplishment 이런 또는 conduct 이런 수행의 어떤 개념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손자병법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이 작전편을 전쟁을 수행하는 how to conduct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작전을 수행하느냐의 개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전쟁의 어떤 수행의 내용이 아니고요.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전쟁의 어떤 정치적 국가적 전략적 차원에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개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장에서 장수들이 어떤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한다는 이런 개념들은 뒷부분에 다 나옵니다. 이 용병술과 부대 기동과 결전 수행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 작전편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략적 국가적 정치적 차원의 논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작전을 이 뒤편에 나는 군형 병세 허실이나 군정 구변 행군 이런 어떤 작전적 전술적 차원에서 우리가 작전편을 해석을 해버리면요 상당히 이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전은 원래의 작전이라는 의미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작전 수행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 여기 손자병법에서 이 작전이라는 의미는 수행의 개념이 아니라 전쟁의 어떤 돌입, 전쟁의 착수 이럴 때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전쟁을 우리가 돌입을 해야 되고 전쟁에 착수를 해야 되냐니 여기에 대한 심대한 논의가 작전편이에요. 이 전쟁 수행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뒤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전편을 흔히 이야기할 때 전쟁 수행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좁은 시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그런 어떤 우려가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편의 주요 내용은 전쟁에 착수할 때에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전쟁을 착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 작전편의 주요 내용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이 당시의 전쟁은 원정이었어요. 그래서 원정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쟁 비용이 초래된다는 것이죠. 자, 이 손자는 여기서 이 전쟁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한 전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장기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전쟁 비용은 결국은 군수 소요, 막대한 군수 소요를 일으키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결국은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는 어떤 군수를 제거 보호받는 현지 조달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오늘날 현대전의 개념에서 보면 사실 참 상당히 제한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현지에서 어떤 군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 오늘날 개념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 손자가 전쟁했던 이 시절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원정을 했고 또 원정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적국에서 상당한 어떤 현지 조달이 가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앞에 1, 2, 3의 어떤 이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현지 조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런 1, 2, 3, 4의 내용을 볼 때 결국은 전쟁은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속전속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대한 전쟁 비용이 들고 그리고 장기전을 하게 되면 국가 재정이 궁핍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전쟁에 대한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서 백성의 생명과 그 다음에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바로 장수의 임무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작전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요 내용을 우리가 볼 때 결국은 이 작전편이라는 것은 전쟁의 어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착수할 때, 전쟁을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떠한 국가의 전략과 어떠한 군사 전략의 개념하에서 전쟁을 착수해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 작전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요걸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작전편을 우리가 더 작은 개념으로 우리가 전술적 또는 작전적 수준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 굉장히 어떤 협소한 어떤 손자가 원래 작전편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런 개념보다는 훨씬 더 좁은 범위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그런 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전편을 우리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결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요 내용 1, 2, 3, 4, 5번의 어떤 주요 내용에 근거해서 하나하나씩 원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규모 원전에는 막대한 전쟁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요. 자, 원문에 보면 손자왈 그렇죠. 범 용병입니다. 용병지법에 치차천사와
혁차천승과 대갑 10만과 천리 괴량이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렵죠. 손자가 말하기를, 자 대체로 용병법에 이 말입니다. 용병지법에 전차천대, 그죠? 치차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치중차, 치중은 이제 우리가 전투 근무 지원, 즉 전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량들이 필요하고요, 수레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보급 군수 지원이 필요하죠. 이런데 필요한 어떤 차량들이 이 치중입니다. 치중의 개념이 군수 보급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 치중차가 1000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장병 10만 명과 천리 밖까지 보급할 양식을 준비하려면, 즉 내외 지비와 빈객 지용과 교칠 지재와 차갑 지붕이 일비천금이니, 자 국내외에서의 비용, 외교사절 접대비, 또 무기 정비 자재, 수레와 갑옷의 조달비 등 이 날마다 수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핵심은 이거에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연후에 10만 지사를 거인이라, 그 이후에야 10만 대군을 출전시키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막대한 비용이 마련된 다음에야 우리가 10만 대군을 출정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10만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이 당시에 이때 손자 시대, 즉 춘추 시대에 적국을 원정을 해서 적국을 수도로 진격을 해서 적을 완전히 합병시키기 위해서는 대략 10만 정도의 군사가 소요된다라는 어떤 정도의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손자가 10만 대군을 이제 상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자세하게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이제 결국은 가장 먼저 손자가 전쟁을 시작할 때 고려의 요소는 뭐냐면 이 막대한 어떤 재정적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전차가 1000대, 치중차가 1000대, 그리고 10만의 병력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것을 원정을 천리밖까지, 이렇게 천리밖이라는 원정을 한다는 의미죠. 원정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양식을 준비하려면 엄청난 어떤 재정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국의 그 주례라는 책에 보면요, 이 고대 중국에서는 이 전투용 전차 한 대당 100명의 병력을 묶어서 한 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100명의 병력, 전차 한 대당 100명의 병력을 묶어서 제대를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100명의 병력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전차병 3명, 보병 72명, 또 전차를 지원하는 보급병 25명으로 해서 100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법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보급병은 치사병 10명과 또 장비 의무병 5명, 그리고 말 관리하는 인원 5명, 그리고 연료 준비 5명, 합계 25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병력들은 보급용 수레 한 대를 이제 운용을 한 것이죠. 이 앞에서 이야기한 보급병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편성된 제대를 우리가 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졸. 그래서 한 1졸은 전투전차 한 대와, 그리고 보급용 수레 한 대, 그리고 100명의 병사로 구성되는 게 1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차 1000대를 동원했다는 것은 보급용 수레 1000대와 병력 10만이 동원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 10만의 대군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계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손자가 이제 여기서 10만이라는 대규모 군대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당시에 이제 손자가 처해 있던 오나라와의 상황과 우리가 연결을 시켜 봐야 됩니다. 당시 이 오나라는요, 서쪽으로는 초나라, 그리고 남쪽으로는 월나라의 위협에 직면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월나라와 초나라의 위협을 제거해야 결국은 오나라의 자신의 국가 안보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손자는 그 오왕 합녀의 책사였기 때문에, 이 합녀의 책사로서 이 주변국, 즉 초나라나 월나라와 같은 이런 주변국의 위협이 되는 제후국들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 원정을 이제 염두에 늘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만의 군대라는 규모는 이 국가의 명운을 담보로 한 전쟁에서 이 제후국이, 당시에 춘추시대 제후국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규모였던
어떤 숫자가 바로 10만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사마법이나 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편성의 어떤 병력의 어떤 구성과 편성 개념을 볼 때 10만 대군이 결국은 당시에 어떤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규모의 전쟁, 즉 원정을 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어떤 병력 규모가 10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손자가 이제 이 대규모 원정에는 막대한 전쟁 비용이 발생한다는 요 구절을 우리가 통해서요. 요 구절의 한정에서 우리가 어떤 군사 사상적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 손자는요. 전쟁에서 어떤 전쟁을 시작하는 데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재정적인 문제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2500년 전에 사실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군수 차원의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자는 이 전쟁에서 군수의 중요성을 지적을 한 최초의 군사 사상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자는 군수 보고의 문제를 전쟁 수행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 국가 생존의 영역까지 결부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손자의 어떤 군수의 개념은 사실은 군수보다 훨씬 더 오늘날 현대전에서 이야기하는 군수 지원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의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가 재정의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전쟁을 개최할 수 있는 국가적인 역량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군수의 문제를 결국은 국가 생존의 영역까지 결부시키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군수 분야를 중요시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단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수 문제에 주목한 이 손자의 이 군사 사상을 우리가 굉장히 심오한 것이라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손자가 이런 군수 분야의 어떤 중요성에 어떤 강조를 한 것은 뭐 지극히 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이 모든 전쟁에서 군수 문제가 항상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사례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클라우제비츠는요, 서구의 어떤 전쟁 사상을 대표하는 이 클라우제비츠는요, 전쟁을 정부, 군, 국민 이 삼위일체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정치적인 어떤 목적, 군의 역량, 그리고 국민의 열정이라는 이런 갖는 어떤 이런 수준과 정도에 따라서 무수한 종류의 전쟁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에는 전면전도 있고요. 그리고 제한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혁명전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면전쟁은 전쟁에 참여하는 국가의 어떤 수와 전쟁의 동기에 따라서 수많은 이제 유행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한전쟁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한전쟁과 또 혁명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면전이나 제한전쟁이나 혁명전쟁 이런 어떤 무수한 전쟁의 유행에 따라서 이 군수 보급의 중요성은 우리가 그 정도가 이제 다르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또는 뭐 양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같은 이런 전면 전쟁의 경우에는 또 프랑스와 프러시아와 그리고 프랑스가 싸웠던 이 보불 전쟁 이런 대규모 전쟁의 경우에는 이제 전쟁의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또 전장이 굉장히 넓은 어떤 수준 광범위했기 때문에 이 군수 보급 능력이 바로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는 또 비교가 되는 전쟁이 바로 6.1 전쟁이죠. 이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하고 이제 아랍 국가 간의 이제 6.1 전쟁에서는요, 이건 제한 전쟁이었어요. 전면전이 아니었죠. 그리고 또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수행됐던 혁명 전쟁,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하나의 제한 전쟁의 개념이었죠. 자, 이런 어떤 6.1 전쟁이나 또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수행됐던 혁명 전쟁의 경우에는 이 체계적인 군수 보급 능력이 그렇게 전면전만큼 중요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제한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이 대규모의 군수 동원에 의지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오쩌둥이 이 국민당의 장개석 군대와 혁명 전쟁을 할 때 이 전장이 하나의 고정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유격전을 수행하면서 게릴라전을 수행하면서 막대한 어떤 군수 물자를 비축하고 이렇게 싸운 것은 아니었거든요. 자, 이런 것을 볼 때도 손자가 군수 분야의 어떤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이 군수 분야라는 것은 전쟁의 유행에 따라서 상당히 그 정도가 중요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자가 군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 손자가 상정하고 있는 어떤 대규모의 어떤 원정을 통해서 전면적인 전쟁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군수 분야를, 재정 분야를 강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전쟁은 과거의 손자 시대, 춘추 시대의 어떤 전면 전쟁보다는요, 여러 가지 제한 전쟁이나 이런 성격이 강하죠. 그리고 또한 이제 앞으로 갈수록 제4세대 전쟁 혹은 우리가 분란전이라고 그러죠. 이런 어떤 분란전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손자의 사상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무리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것은 예측 불가한 상황이죠. 전쟁의 과정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제한적 목적을 추구하는 어떤 제한전이나 또는 혁명 전쟁들도 결국은 장기전으로 확대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 이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러시아가 지금 현재 장기전으로 가버리면 엄청난 어떤 서방의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방면에서 이제 전쟁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겠죠. 결국은 전쟁이 길어지면 러시아는 막대한 어떤 재정적 적자 속에서 결국은 국가가 붕괴해버리는 이런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손자가 바로 이런 어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같은 이런 데서도 충분히 손자의 어떤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전쟁을 한번 보자면요. 한국 전쟁은 김일성이가 이 단기전을 자신만만하게 하고 짧은 시간 안에 한반도를 공산할 수 있다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예상치 않게 한국 경쟁이 결국은 장기전으로 치달았죠. 미국과 중국이 결국은 개입을 함으로써 3년 동안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3차 중동경제 앞에서 이야기한 그 6.1 전쟁이죠.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은 초전에 이제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의 항공력을 선멸적으로 이제 타격을 했기 때문에 6일 만에 결국은 전쟁을 끝내버렸죠. 완전히 이 단기에 전쟁을 끝낼 수 있었죠. 만약에 이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런 단기전으로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면 상당히 상황은 달라지고 장기전으로 치렀다면 전쟁이 어떻게 될 수가 예측이 불가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단기전을 예상을 해서 전쟁을 우리가 일으킨다 하더라도 결국 자칫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결국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군수 보급의 어떤 부담을 각오하지 않으면 결국은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자가 여기서 전쟁 개시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재정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힘을 주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 전쟁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손자 시대에 손자가 추구했던 춘추 시대의 손자가 추구했던 이 정치적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손자는 결국은 뭐죠? 적국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합병을 추구하는 게 손자의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상대국을 공격을 해서 양보를 얻어내서 제한적 이익을 얻는 이런 제한전의 성격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적의 원정을 해서 수도로 진격을 해서 적을 완전히 굴복을 시키고 그 적국을 완전히 합병하는 게 손자의 정치적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10만이라는 대군을 동원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손자의 전쟁은 도대체 어떤 전쟁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춘추 시대라는 어떤 시대적 상황에 비춰볼 때 당시의 제후국들이 전쟁에서 추구했던 정치적 목적은 대략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원정을 통해서 전면적 공격을 가하고 적궁을 합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적의 영토를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공세적인 어떤 전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란 것이죠. 이게 바로 춘추시대의 보편적인 전쟁 양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춘추시대의 보편적인 전쟁 양상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손자병법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상당한 어떤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손자의 어떤 원래 생각을 우리가 곡해할 그런 어떤 여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당시 시대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이제 춘추시대의 제후국들이 수행했던 전쟁의 어떤 양상이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전면 전쟁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인접국의 제후가 어떤 왕도를 실행하지 않고 패도를 행하면요, 이 백성들의 원망을 사기 때문에 이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럴 경우에 이제 인접국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개입을 해서 제후를 교체하는 것이죠. 정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당시 춘추시대 두 번째 제후국들의 전쟁에서 추구했던 정치적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적국을 완전히 영토를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공세적인 전면전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적국을 합병하는 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패도 정치를 할 경우에 제후를 교체하는 게 두 번째 어떤 정치적 목적이었고요. 춘추시대 전쟁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날 같은 제한 전쟁이에요. 적국의 일부 영토나 이권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말해서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오늘날의 제한 전쟁 같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한 전쟁의 양상이 되었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상대국과의 어떤 화의 평화조약을 휴전을 맺어서 결국은 종결이 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전쟁이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응징이에요. 응징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과거 자기 아버지 대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또 혹은 적국의 어떤 부당한 요구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이런 어떤 네 가지 형태가 춘추시대의 어떤 전쟁을 하는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전면전이었고요. 적국을 완전히 합병하기 위한 전면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패도 정치를 할 경우에 제후를 교체하는 정권 교체였고요. 세 번째는 오늘날의 어떤 제한 전쟁과 같이 적국의 일부 영토나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제 어떤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응징하는 어떤 정치적 목적, 이 네 가지 목적이 바로 당시 손자가 살았던 춘추시대 전쟁을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유형의 정치적 목적 가운데서 손자의 전쟁은 과연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었냐는 것이죠. 누누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정을 통해서 주변국을 합병하는 첫 번째 것이 바로 손자의 전쟁관이었다는 것이에요. 손자는 어떤 제한 전쟁이나 또는 뭐 응징이나 제후 교체와 같은 이런 게 정치적 목적을 두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기본적으로 원정을 통해서 주변국을 합병해서 완전하게 NX하는 이런 개념이 손자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손자의 전쟁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손자 병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손자도 실패한 국가에 대해서 뭐 군사 개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뒤편에 뭐 구절편에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뭐 전쟁으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서 백성들의 삶이 이제 피폐해지면 주변국이 침략할 수 있다고 이런 언급하는 구절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큰 손자병법의 원줄기는 큰 메인스트림 흐름은 원정을 통해 주변국을 합병하는 것이 손자의 기본적인 어떤 정치적 목적이다. 전쟁의 정치적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기에 보면요.
사기에 보면 실제로 이 오나라는 기원전 506년에 손자의 지휘하에서 초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오나라가 이제 손자가 책사가 되어서 손자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초나라를 기원전 506년에 공격을 했죠. 그래서 초나라의 소왕을 수도에서 쫓아내고 초나라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손자와 함께 전쟁을 이끌었던 이 오자스라는 사람이죠. 이 오자스가 결국은 손자를 오왕 함자에게 추천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오자스는 초나라의 평왕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그래서 평왕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채찍질을 해가지고 모욕을 주죠. 이게 뭐냐면 오자스가 결국은 부모의 원수를 갚는 행위였거든요.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손자의 전쟁관이 전면전을 상징하고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이러한 어떤 제한전이나 응징과 같은 이러한 어떤 것들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원래의 손자의 큰 줄기에서 손자의 어떤 전쟁을 하는 정치적 목적은 완전한 합병이라는 것이죠. 전면전을 통한 완전한 합병이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원정을 가서 결국은 결전을 통해서 수도로 진격을 해서 결전을 해서 결국은 완전히 적의 군사력을 괴멸시키면서 결국은 국가를 합병해버리는 제국을 합병해버리는 이런 전면전이 이 손자의 어떤 전쟁의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사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도 있죠. 춘추시대 초기에는요 한 140여 개 정도의 제후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이 합병 과정을 통해서 춘추시대 중기에 접어들어서는 40여 개로 줄어듭니다. 140개에서 40개로 줄고요. 그리고 춘추시대 말기에는 10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춘추 5패가 5개의 패권 제후국이 서로 장웅을 겨루는 이런 형국이 되었죠.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당시에 전쟁이 결국은 보편적으로는 정복과 합병을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수치적으로도 우리가 이 수치를 통해서도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대 춘추 시대에 말기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어떤 전쟁의 모습은 근대 초기 서양에서 마키아벨리가 이야기를 했던 이 서구의 팽창주의적 전쟁관하고 상당히 어떤 오버랩이 아니라 좀 이런 것들을 연상시켜 주죠. 자, 그러면 이 춘추 시대의 어떤 이러한 어떤 정복과 합병 이런 어떤 전쟁의 양상이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서구의 팽창주의와 그러면 같은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또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키아벨리는요 마키아벨리는 이 국가가 좁은 경계 안에 갇혀 있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토의 확장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좁은 영토에 이제 안주한 이 작은 나라는 이 남을 괴롭히지 않아도 주변에 강한 나라의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토가 적으면 주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대외적으로 팽창을 추구해서 국가를 강하게 만들고 대제국을 건설하려는 이런 강한 욕구를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군주는 인구의 어떤 증가나 동맹국을 형성하고 동맹을 그러니까 규합하고 식민지를 건설하고 또 국가의 재정을 확충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애국심과 열정에 바탕을 둔 이런 어떤 군사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인접 국가를 정복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죠. 자, 이러한 것은요 당시에 마키아벨리가 여러 개의 어떤 작은 국가로 분열되어 있던 당시 이탈리아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한 주장이었죠. 그런데 이 주장이 결국은 근대에서 이 서구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사상이 이 서구의 근대에 들어서 제국주의적 전쟁관의 어떤 기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손자의 원정, 이 손자의 원정은 이웃 국가를 공격해서 합병하는 근대 서구의 팽창주의 혹은 제국주의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손자는 이 대규모 원정을 염두에 두고는 있었지만 이러한 원정이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는 또는 근대 시대의 어떤 서구에서 지향했던 이런 팽창주의 혹은 제국주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건데요. 자,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적국을 완전히 식민지화해서 백성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고 또 적국에 대해서 어떤 지속적인 어떤 경제적 수탈을 하는 그런 개념이 제국주의 개념이죠. 그런데 손자의 전쟁에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우리 원문에서도 봤다시피 이런 모습은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춘추시대의 전쟁은 결국은 같은 민족으로 구성된 제후국들 간의 어떤 내전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적궁의 백성들은 자국에 흡수되어서 어떤 하나의 통치의 대상이 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또 도를 베풀어서 도를 베푸는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처럼 완전히 노예화해서 자원을 수탈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내전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결국은 합병한 백성들은 자국민으로 흡수를 해서 결국은 도를 베푸는 이런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요, 손자의 전쟁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목적은 상대 국가를 합병을 하는 것이었어요. 다만 이런 합병은 이 약육강식의 어떤 상황에서 자국의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었고요. 어떤 상대국을 식민지화하거나 경제적 수탈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손자의 전쟁은 원정이었지만 근대 서구에서 같은 이런 어떤 국가의 팽창이라기보다는 민족 통일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작전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작전편의 주요 내용이 다시 리뷰를 좀 하자면 이런 5가지 주 내용인데 오늘 1번 강의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요, 우선 요 대규모 원정에는 막대한 전쟁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